안녕하세요. 변호사이자 문화평론가로 살아가고 있는 정지우입니다. 오늘도 역시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이 사랑 이야기를 위해서 에리 프롬이라는 꽤나 굵직하고 무게 있는 철학자의 생각을 빌려보려고 합니다.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은 아마도 사랑에 관한 철학책 중에서 가장 유명한 철학책이겠죠. 근데 이 사랑의 기술을 과연 처음부터 끝까지 완독해 보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지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물론 읽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또 역시 잘 기억나지 않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 중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이야기를 몇 가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준비를 했고요. 이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에는 상당히 좀 인상적인 구절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한번 가장 먼저 소개해 드려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서로 미쳐버리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 책에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강렬한 열중, 즉 서로 미쳐버리는 것을 열정적인 사랑의 증거로 생각하지만 사람들은 이것은 기껏해야 그들이 서로 만나기 전에 얼마나 외로웠는가를 입증할 뿐이다. 네, 상당히 읽고 나서 저도 20대 때 처음 읽었던 구절이었는데 약간 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대부분 뭐 20대 때 뭐 첫사랑을 하거나 한창 연애를 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내가 이 사람에게 굉장히 강렬한 감정을 느끼면 아, 이게 사랑이구나. 이게 사랑인가 보다. 이게 사랑의 증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에리 프롬은 대놓고 정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거는 사랑이 아니다. 그것은 기껏해야 그들이 서로를 만나기 전에 얼마나 외로웠는지를 증명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두 사람이 너무나 강렬한 감정을 서로에게 느낀다면 그 전에 너무 외로웠던 거예요. 너무 외로웠기 때문에 뭐 오랜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서로를 만난 것이 너무 강렬하게 느껴지는 거지. 그것이 진정한 사랑 이런 거랑은 전혀 관련이 없다. 이렇게 못 받고 책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LA 프롬이 생각하는 사랑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뭐 LA 프롬 이 책에서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랑이라는 것을 사랑할 줄 아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받는 문제로 생각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또 하면서 사랑이라는 것은 이 능력이 중요한 것이지 대상이 중요한 것이 아닌데 우리 시대에는 사랑에서 이 대상의 중요성을 몹시 과장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사랑 고민이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분들이 대상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죠. 이런 사람 만나도 되나요? 이런 사람이랑 결혼해도 되나요? 이런 사람 혹시 이상한 사람 아닌가요? 나는 어떤 사람을 만나면 좋은가요?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우리 시대에서 가장 유행하는 사랑 담론, 연애 담론이잖아요. 그래서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인기 있는 게시물들을 보면 절대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의 10가지 특징 이런 것들 굉장히 유행하고 있죠. 그리고 반드시 붙잡아야만 되는 뭐 여자친구 특성, 남자친구 특성 10가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는데 가만 보면 이런 사랑 이야기들이 대부분 내가 사랑할 대상의 특징, 대상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LA 프롬 이것이 굉장히 이상한 일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이야기를 하나하나 들어보면 우리의 통념을 계속해서 깨면서 들어가는데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거는 거의 지금 LA 프롬이 볼 때는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니다. 거의 이런 수준으로 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 LA 프롬의 사랑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들어보시면 상당히 흥미롭고 또 재밌는 점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특정한 철학자의 사랑관을 신봉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내가 참 생각을 못했던 지점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또 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아마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리 프롬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들어가게 돼요. 인간에게 가장 근원적인 욕구가 무엇이냐? 그것은 인간이 이 분리 상태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이 가진 가장 강력한 욕구이자 욕망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어릴 때 어머니 뱃속에서 어머니와 함께 있다가 어머니 뱃속으로 나오면서 원래 합일되어 있던 상태에서 분리가 되죠. 그리고 이 분리가 된 이후로부터 끊임없이 이 분리 상태를 견디지 못해서 그 누군가와 합쳐지고 싶은 욕망을 평생 떨쳐내지 못하고 거기에 굉장히 구속되어서 그 분리 상태를 극복하고자 하는 열망이 너무너무 강렬한 열망이라고 이제 에리 프롬은 보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 이제 에리 프롬의 다른 책인 자유로부터의 도피 이런 책들에도 거의 공통적으로 주어지고 있는 그런 에리 프롬의 철학관인데요. 예를 들어 사람은 이 가장 못 견디는 게 뭘까? 외로움이라는 거죠.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하는데 그거는 어머니와 화별되어 있던 상태에서 이제 분리되면서 그러니까 이 분리 상태를 사실 굉장히 견디기 힘들어하는 게 인간이다. 인간은 고독과 외로움을 가장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친구라는 존재가 있으면 그 친구가 같이 있으면 마치 이 분리 상태가 극복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무엇보다 인간은 평생 자기의 소속을 찾아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소속감을 느끼게 되면 굉장히 좀 안정감을 느끼고 마치 고독과 외로움이 분리 상태를 극복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고, 그래서 때로는 이 국가와 민족이라는 것, 우리가 뭐 월드컵이나 이럴 때 우리 축구 선수들을 굉장히 응원하면서 마치 내가 이 국가와 하나가 된 것 같은, 우리 민족과 대한민국과 하나가 된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느끼는데, 이거 역시 일종의 우리가 분리 상태를 너무너무 극복하고 싶어 하는 상태에서 그런 합일감을 너무 갈망하는 상태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감정인 거죠. 애국심 같은 것도. 그래서 가족을 만들고 싶은 마음, 동아리에 소속되고 싶은 마음, 내 학교나 내 직장을 가지고 싶은 이 모든 마음들이 인간이 이 분리 상태를 너무나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거죠. 뭐 독거노인으로 늙는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너무 이제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끊임없이 극복하고자 하는데, 사실 이 사랑이라는 문제도 이 우리가 분리 상태를 너무 극복하고 싶어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과 마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굉장히 착각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내가 어렸을 때 그 어머니 몸에 함께 있었던 것처럼 이 사랑을 하게 되면 저 사람과 마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느끼게 되면서 굉장히 그 사랑의 열정에 빠져들게 되는데, 에리 프롬은 여기서 굉장히 주의할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시대 사랑, 우리가 하는 사랑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랑은 에리 프롬이 볼 때 사랑이 아니라 일종의 병입니다. 예, 우리가 병적인 사랑을 두 가지 형태로 많이 하고 있다는 건데, 첫 번째가 피학적인 사랑이고 두 번째가 가학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이 피학적인 것과 가학적인 것을 이제 구분하실 수 있죠. 피학적인 것은 보통 이제 마조히즘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고통받는 걸 즐기거나 학대당하는 걸 갈망하면서 그것을 좋아하는 것을 이제 마조히즘, 피학증이라고 그러고 피학대 음란증이라고 그러죠. 반대로 막 누구를 이제 가학적으로 괴롭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사디즘, 가학성 음란증이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 형태의 사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실제로 막 때리거나 맞진 않더라도 이것을 조금 더 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마조히즘은 내가 나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일부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어떤 인생, 다른 사람의 세계관, 다른 사람의 재산, 그런 다른 사람의 모든 것에 의존을 해서 나를 잃어버리고 그냥 그 사람에게 복종하고 싶은 거죠. 이런 사랑이 흔히 말하는 피학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에 빠졌을 때 더 이상 나의 어떤 가치관도 사라지는 것 같고 나의 중심도 사라지는 것 같고 그냥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되게 편하고, 그 사람이 데이트 코스 짜주는 게 다 좋고 그냥 그 사람이 살자고 하는 대로 사는 게 좋고 나의 주체성을 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냥 그 사람의 일부가 되는 거죠. 그 사람 가족의 일부가 되고 그 사람 삶의 일부가 되는 게 마치 합일된 것 같은 느낌을 줘서 굉장히 편한 그런 의존적인 상태의 사랑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 그리고 반대로 이 가학적인 사랑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 사디즘적인 사랑, 타인을 지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거는 반대로 다른 사람을 자기의 일부로 만들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저 사람과 동등한 주체로서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인생에 저 사람을 끌어들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 사람이 나에게 복종하고 나의 지혜를 받는 그런 형태로 사랑을 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너는 나만 따라와, 너의 자아 주체성은 필요 없어, 너는 이제 나를 따라와서 나와 하나가 되면 나는 이 분리 상태를 극복할 수도 있고 너도 이제 극복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상대방을 지배하고 싶은 사람, 상대방에게 지배당하고 싶은 사람이 짝이 되게 잘 맞을 수도 있겠죠. 이 사디즘과 마도이즘이 그런 식으로 얽히면서 마치 이 고독으로부터 도피할 수 있다라고 이제 믿는다는 거죠. 혹은 꼭 그렇게 사디즘적이거나 마조이즘적으로 보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이 고독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해서, 외로움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어서 그 누군가를 곁에 두기만 하면, 그 사람의 사랑에 빠지기만 하면, 사랑을 하기만 하면 근원적인 외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 때문에 이 또 사랑에 굉장히 열정적으로 빠져들기도 하는데, 이렇게 열정적으로 빠져들어 봐야 끊임없이 반복되는 우리는 사랑의 식음을 또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처음엔 이 너무나 강렬한 사랑이, 이 너무나 강렬한 감정이 진정한 사랑의 증거인 줄 알았지만 이 사랑의 감정도 언젠가 끝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내가 저 사람과 합일되어서 분리를 극복할 수 있었다는 그 믿음이 거짓이었다는 게 느껴지는 거죠. 여전히 나는 그 누군가랑 합일될 수는 없는 상태고, 당연히 난 한 명의 인간이고 저 사람도 한 명의 인간이고, 그리고 아무리 같이 붙어 있더라도, 아무리 매일 연락을 하고 매일 뭐 5분에 한 번씩 카카오톡을 보내고 문자를 주고받고 매일 전화를 하고 매일 만나더라도 합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리라는 것은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미 우리는 어머니의 몸으로부터 나와버렸고 별개의 인간이 되었다면
뭐냐면 이 분리 상태를 무조건 극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집단의 소속감을 갈망하고 애국심에 기대고 그 누군가와 합일된 상태에 집착하면서 마치 다른 사람들과 하나가 된 듯한 그런 감정에 몰두하면서 거기에 빠져들 수는 있겠지만, 결국엔 나와서 보면 나는 결국 혼자인 사람인 거고, 결국에는 우리는 우리 자신 한 명의 인간일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가 이 분리 상태에서 도피하는 게 아니라 이 분리 상태를 받아들이고 직시하고 뭔가 성숙해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리 프롬은 자신의 사랑관에 대해서 굉장히 명쾌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숙한 사랑이란 자신의 통합성, 즉 개성을 유지하는 상태에서의 합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성숙한 사랑은 자기를 버리고 자기에서 벗어나서 무조건적인 합의를 추구하는 게 비성숙한 사랑이라면,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찾듯이 엉엉 울면서 엄마를 찾는 듯한 그런 사랑이 아니라, 성숙한 사랑은 스스로의 주체성과 독립성과 개성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저 사람도 또 독립적인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1대1의 동등한 관계에서 맺는 사랑이 성숙한 사랑이고, 그런 사랑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재밌는 게,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수동적으로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해야 하는 굉장히 의지적인 그런 행위이다, 힘이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정말 강조하고 있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혼자 가만히 있다가 외롭다가 갑자기 어디 덜컥 빠지는 게 아니라, 늪에 빠지듯이 그렇게 빠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끌어나와서 우리가 스스로의 힘과 의지로 그 누군가를 사랑하겠다라고 결심하는 그런 행위라는 거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정말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능력이 없는 사람은 사랑을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그냥 가만히 빠져드는 것은 사랑도 아니고 일종의 병에 가깝다면, 정말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그 누군가를 사랑하기로 항상 결심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랑은 이렇다고 해요. 그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그대를 사랑한다. 이게 성숙하지 못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성숙한 사랑은 그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대가 필요하다라는 게 바로 성숙한 사랑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내가 너무 외로워서 그대가 필요하다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의존적인 것이고 능동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수동적인 것이고.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정말 그대를 사랑하고 싶어서, 나는 이 사랑의 힘으로 그대라는 사람을 사랑하고 싶어서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그대가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사랑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어떤 의지의 행위인데, 나의 생명을 다른 한 사람의 생명에 완전히 위임하는 결단의 행위라고 합니다. 어떤 의지와 결단과 판단과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히 외로워서 너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생명의 최고의 활동으로서 내가 성장을 하고 당신을 성장시키고 싶어 하고, 당신에게 무언가를 주고 싶고, 정말 많은 것들을 나누고 싶고, 또 당신으로부터 배우고 싶고 성장받고 싶고, 그 상호적인 활동을, 이 생명력의 활동을 굉장히 고도로 펼치고 싶은 것이 바로 사랑의 행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것은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주고 싶어 한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겠죠. 우리가 뭐 단순히 돈을 준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나의 세계를 주고 싶어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영화를 봤을 때, 이 영화를 보니 아름다움에 대한 감격과 이 감상을 저 사람에게도 선물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영화를 보면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 사람도 이 너무나 아름다운 이 미적인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 그 사람에게 이 새로운 미적 세계를 선물해 주고 싶은 거죠. 마찬가지로 그 사람에게 뭐 맛있는 것을 경험해 주고 싶게 하기도 하고, 그 사람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 좋은 경험들을 주고 싶기도 한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굉장히 능동적인 생명력의 힘이기 때문에, 내가 진실로 좋은 경험을 했다면, 이 삶에서 이 생명으로서 좋은 경험을 했다면 그 생명을 나누어 주고 싶고, 주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사랑의 진정한 활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A 프롬 이 이기심과 자기애도 나누게 되는데요. 이기심은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고, 오로지 받는 데서만 기쁨을 느끼는 거. 저 사람이 뭔가 선물해주면 너무 좋고 그것에만 기쁨을 느끼고, 무엇을 얻어낼 수 있는가라는 그 관점에서만 상대방을 보는 게 바로 이제 이기심이고, 오로지 유용성을 기준으로만 사람을 판단하는 게 이기심이라면, 반대로 자기애라는 것은 정말 진정으로 이 사랑의 능력을 지키고자 하고, 사랑의 능력을 좋아하고 타인을 보호하고 책임지면서
또 서로 존경하면서 이 지식을 사랑하고 이 행복과 성장과 자유에 대한 진정한 긍정과 관심을 갖는 게 바로 자기애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에릭 프롬은 이 이기심에 몰두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엄청나게 사랑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를 전혀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받기만을 원하고 계속해서 받으면서 자기 자신에게 수렴되면서 자기가 굉장히 축소되고 되게 왜소해지는 거죠. 굉장히 작아지는 겁니다. 굉장히 자기에게만 몰두하는, 마치 그 고슴도치 가시 속에 있는 고슴도치처럼 자기에게만 끊임없이 이제 수렴되는 건데,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자기애를 가진 사람,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애를 가진 사람은 오히려 자기를 확장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골방에 갇혀서 명품 끌어안고 거기에 수렴되면서 왜소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확장하려고 한다. 자기 넘쳐난 생명력을 타인에게 내뿜으려고 하고 좋은 영향력을 주려고 하고, 또 타인들에게 좋은 지식과 여러 가지 어떤 좋은 기쁨과 감정과 이런 것들을 선물하면서 타인들을 기쁘게 하고, 그래서 나도 또 기뻐지고, 그 생명력의 교류를 하면서 굉장히 자아의 확장과 성장을 해 나가면서 성숙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자기애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LA 프롬이 볼 때는 이제 두 사람이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랑을 하면서도 저 사람이 나에게 너무 적게 주는데 저 사람에게 더 받을 게 없나? 왜 이렇게 조금밖에 안 주지? 내가 손해보나? 이 사랑은 내가 손해인가? 이런 어떤 손익을 계속 따진다면, 에리 프로면 이제 그런 태도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을 사랑하는 게 아닌 건 물론이고 자기 자신조차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조차 오히려 더 미워한다는 거죠. 자기에게 몰두하면서 자기를 더 갇히게 만들고 자기를 더 작아지게 만들고 자기를 더 왜소하고 초라하고 형편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행위이기 때문에 자기를 오히려 미워하는 일이다, 이 이기적인 행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더 좋은 경험을 하게 해주려고 하고, 자기를 성장시키려고 하게 하고, 자기에게서 넘쳐난 능력과 힘으로 타인에게 줄 것이 없는지를 고민하게 되고, 그로부터 돌려받는 것을 또 기뻐하고, 이런 상호성을 굉장히 즐기면서 자기의 힘으로 세상에 좋은 영향들을 미치면서 자기를 확장해가고 타인들과 함께 성장해가는 그런 길을 걷는다는 거죠. 기꺼이 타인을 책임지고 타인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을 기르고, 그러니까 단순히 타인에게 보호받는 것은 자기가 굉장히 약한 상태인 거잖아요. 굉장히 왜소한 상태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점점 자기가 강해지는 것, 타인을 보호하고 책임질 수 있을 정도로 강인해지는 거, 멋있어지는 거, 그런 것이야말로 자기를 성장시키는 거, 성숙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LA 프롬은 사랑이라는 것은 소비가 아니라 생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타인에게 감정을 막 소비하고 막 감정을 쏟아붓고, 그리고 또 저 사람에게 무엇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인가, 나의 분리 상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저 사람에게 뭔가 얻어낼 것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안에서부터 솟아나오는 것이 사랑의 힘이고 감정이고 능력이고, 그리고 타인에게 뭔가 베풀 수 있는 생산적인 힘, 그 상태로 들어서는 것이 바로 사랑의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사랑과 내 얼마나 동의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가 사랑을 하면서 그런 경험들도 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게 됐을 때 저 사람에게 또 무엇을 줄 수 있을지, 저 사람을 또 어떻게 기쁘게 해줄 수 있을지, 또 저 사람의 성장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게 또 우리가 종종 사랑하면서 경험하는 그런 상태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 특히 부모의 아이에 대한 사랑을 보면 정말 그 아이의 성장을 위해서 많은 힘을 내는, 정말 없었던 힘까지 끌어내서 엄청나게 자기의 자식을 사랑하면서 자식의 성장을 돕는, 거기에서 보람을 느끼는 이런 부모를 떠올릴 수도 있겠죠. 물론 연인 간의 사랑이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과 같을 수는 없겠지만, 마치 서로가 서로의 부모가 되어줄 수 있다면 정말 서로의 성장과 미래와 삶과 행복을 진심으로 고민을 하고, 상대방이 진심으로 행복하길 바라고 진심으로 좋은 삶을 살길 바라고, 또 내가 상대방에게 뭔가 좋은 걸 줄 수 있길 바라는 관계가 굉장히 건전하고 좋은 관계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LA 프롬의 사랑관에 대해서 좀 가볍게 살펴봤는데요. 뭐 제가 쓴 책 사랑이 묻고 인문학이 답하다에도 LA 프롬은 꽤 많이 인용되어 있기도 합니다. 궁금하시면 이 LA 프롬 사랑의 기술도 한번 살펴보시고 또 제 책을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사랑에 대한 또 다양한 관점들을 여러분들께 하나씩 또 전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오늘 정지우와 카푸치노 수도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지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